오늘 연사는 김정민 박사입니다.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저서를 쓰신 분이고요. 국제관계학을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하는 역사를 외국에서 알게 돼서 이 역사를 추적하다가 아마 이런 역사적인 관계가 국제관계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고 그 역사는 되풀이 됐다는 그 점에서 착안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기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 우측의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만 우리 역사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한 역사 문화권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고 유사성이 서로 찾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김정민 박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직접 탐방을 하고 그리고 확인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 김정민 박사님의 강의를 초빙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됐는데 소련이 붕괴될 때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평화가 오지 않았냐면은 이 국가 간의 패권이라는 건요 절대 양보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인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왕권은 아들에게도 물려주지 않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가는 거지만은 그 정도로 패권이라는 건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양 진영, 즉 냉전이 진행되다가 소련이 붕괴된 시점에 미국이 소련을 이기고 압수하고 평화롭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일반인 정도의 생각의 사람이지 적어도 정치인이라고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적의 기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91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 때부터 88년, 89년이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전쟁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그럼 어디 한 군데서 전쟁은 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요거를 좀 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그 패턴을 보실 수 있어요. 화면 가기가 이쪽으로 올게요.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국제 분쟁을 다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권 국가라는 거는 이제는 뭐 어디 뭐 동북아 패권, 뭐 유럽 패권 이런 게 아니에요. 세계 패권입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세계 패권, 즉 미국과 소련, 지금은 러시아가 됐죠. 이 국가들의 그 서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권력 싸움에 이 과정 속에서 주변 국가들, 즉 경계선의 국가들이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이 여태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발생한 패턴을 보면요 91년도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다 동유럽하고 중동입니다. 이 동유럽하고 중동에서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세계라는 거는 유럽하고 미국, 중동, 아프리카 이쪽 일대지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럽, 아시아는 변방입니다. 중심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소련이 붕괴됐을 때 소련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미국은 소련의 영향권이었던 동유럽,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그 친소 국가들을 친미 국가화 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죠. 그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분쟁이 저쪽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몇 군데가 조금씩 나지만 저건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요. 다 저쪽에 몰려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죠. 그리고 최신의 지금 2000년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 분포를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죠? 인도 태평양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인도 태평양 방어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바로 중국을 염두에 둔 거예요. 과거의 분쟁 지역은 러시아를 염두에 둔 거라면은 지금의 분쟁은 중국을 염두에 둔 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의 지역이 이제는 아시아적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전쟁이 나는 게 뭐 그냥 전 세계가 뭐 200개 국가 정도 되니까 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분쟁 지역이 아시아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먼 나라, 강 건너 불 구경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후보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쟁 지역이 왜 그러면 이런가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신실크로드 혹은 시베리아 철도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패권을 가진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12항국이나 뭐 이런 뭐 얘기할 때 뭐 성인군자가 다수였다는데 그거 다 헛소리고요. 지금은 오로지 군사력이 강해야만 패권을 지배하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이에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 군사력이라는 게 옛날같이 창하고 화살로 싸우는 게 아니라 비행기 써야지, 배 써야지, 뭐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도 장난이 아니에요. 무기 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패권을 가진 어떤 특정 국가가 자국의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군사기지를 뺀다거나 군대를 감축할 수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대영제국 때입니다. 대영제국 때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발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간디가 자꾸 면화 산업을 갖다 불매운동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의 무역에 타격을 주니까 영국이 어떻게 됩니까? 대영제국이 무너지게 된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면서 말한 거예요. 사실 전쟁 없이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 잘 알기 때문에 패권국가, 즉 21세기의 패권국가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산업은 국제무역항로입니다. 그 루트가 있어요. 어떻게 무역을 가야 된다는 그 루트.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 쌀, 밀, 옥제, 석유, 철강, 구리 등등이 원자재 시장. 그 다음에 기축통화입니다. 이 세 개는 절대 포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어떤 국가도 이것을 건드리면요 작살을 내버립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365일 동안 써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는 쉬면 안 되는 아주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따박따박 엄청난 양의 고정 수입이 들어와요. 미국은 이 고정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중국은 어때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 중국은 어떻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왜? 수출만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공격해버리게 되면은 무역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무역 적자가 나면 군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딜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혹은 중국이나 일본이 자동차라든가 핸드폰 같은 전자제품을 미국 시장을 점유해서 막 80%를 점유해야 돼요. 미국은 상관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동차를 미국에 많이 파는데 미국이 전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 왜? 상관없다니까요. 왜냐하면은 현대라든가 삼성도 주식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1년 뒤에 따박따박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어느 회사가 됐든 그게 일본 회사냐 한국 회사냐 중국 회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알아서 팔아서 결국 총합은 같게 나올 테니까. 뭐 한국이 10% 준다 하더라도 그 10% 중국이 10% 더 먹겠죠. 아니 뭐 일본이 20%를 먹은다면 뭐 중국하고 한국 각각 10%씩 잘리야 된다. 각각의 국가의 그 영업이익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 이익 지분으로 들어온 총액은 거의 편하잖아. 그 정도 얘기죠. 그래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왕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미국하고 제조업이나 이런 걸 키워가지고 서로 비즈니스 하면 딱 좋은 거예요. 굳이 위험하게 새로운 무역 항로나 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개발하려는 순간 어마어마한 무역 보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하고 일본은 건드리지 않는데 그걸 건드린 나라가 중국이죠. 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왜? 덕택에 우리나라 제조업 살릴 수 있겠다 해요. 그동안 중국이 많이 우리나라를 따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다면 중국의 제조업은 다 무너지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 살아날 수 있죠. 이래서 이런 역학관계를 잘 이용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 패권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어요. 제국주의, 패권. 물론 그 내용을 보면은 잔인합니다.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죽이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거 5,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늘 발생하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부정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의 문제점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산업국가 사회에서는 어떤 장점이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농자 천하지도 이런 나라 아니에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을 잘하려면요, 우리가 수출하는 항로에서 해적이 출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는 그 나라가 우리 물건을 사줘야 돼요. 뭐 이런 여러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실크로드 시대 때 한국이 잘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 그 아시아 국가가 잘 나갔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무역 항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 대서양 시대가 열렸고 지금은 태평양 시대인데, 잘 보시면 실크로드 시대 때의 제품의 가격보다 대서양 시대 때의 제품의 가격이 좀 더 싸고, 대서양 시대 때의 가격보다 지금 태평양 시대 때의 가격이 더 쌉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바로 패권의 문제예요.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을 제외하고는 이 실크로드 무역은요, 단 한 번도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북경에서 100만원짜리 도자기를 만들어서 유럽에 팔면 100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2달 동안 이동하다가 깨트려 먹을 수도 있고, 산적을 만들어서 뺏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해야 되고, 용병이 먹어야 될 밥, 무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달 동안 가다 보니까 제품은 요만큼 싣고 사람들만 이만큼 있는 거예요. 다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크로드 무역품은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죠. 왕하고 귀족만 사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게 대서양의 시대가 열리면서 왕하고 귀족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젠틀리라고 하는 신흥 자본계급으로 이렇게까지 그 물건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좀 더 많이 싣고 가니까. 그래도 그때도 문제가 있었죠. 왜? 그 카라비안의 해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맨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 함대들이 그 미국에서 약탈한 그런 것들을 갖고 올 때 해적들이 출몰해서 뺏어가고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적을 막기 위해서 상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포를 달아야 되고, 거기다 포탄 실어야 되고, 화약 실어야 되고, 용병 고용해야 되고, 식량 집어넣어야 되고, 뭐 막 집어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는 이만한데 또 물건 요만큼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태평양 시대에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상선에 대포 달리는 데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유조선에 선원이 30명에서 40명 있는 거 아니죠? 거의 축구장만 한대요. 그거 왜 그래요? 물론 선박 기술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더 이상 해적이 출몰하지 않기 때문에. 해적이 출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거대한 상선에 인구 30명분의 식량만 딱 빼놓고는 다 연료 아니면 제품으로 채워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이 드디어 동과 서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싸집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역을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덕택이에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의 단일 루트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는요, 선과 악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미국이 남의 나라 침략한 거 비난받을 수 있다 봐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좌파들의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한다는 게요, 실질적인 정치에 가면요 어려워져요. 그럴 수가 없다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 먹고 잘 살게 된 거 이거 백삼전쟁 덕분 아닌가? 솔직히 까놓게 되면 백삼전쟁 때 우리는 그러면 뭐 베트남만 죽였나요? 양민들도 학살했죠. 위안부 같은 문제 우리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 백삼전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쨌든 군인들이 피를 흘린 덕택에 미국한테 중동 건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선과 악이냐 정이냐가 아니라 국익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를 선거 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뒤틀립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익이에요. 따라서 멍청하면 당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쳐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거에 온갖 그 집중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방심하면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인도 태평양 방어선 시대가 열렸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잠깐 한눈 팔면은 뒤통수 맞고 그동안 이루던 모든 부가 날아갈 수도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날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신 똑바로 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모든 국제 분쟁의 지역이 다 중동하고 동유럽 쪽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아시아입니다. 특히 중국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도 위험 순위로 본다면은 상위 랭킹에 드는 나라입니다. 1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위 랭킹에 드는 나라예요. 따라서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빨간 나무로 찍은 지역이 다 분쟁 지역이에요. 중국의 1대1로가 과연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저거 통과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후진타워의 서부 대개발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얘기냐? 중국의 유령 도시들 많아요. 대부분 어디냐면 내몽골 지역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크로드가 지나가려는 지역이에요. 신실크로드. 저 신실크로드가 예정대로 연결이 돼서 유럽까지 연결이 되고 물류의 유통이 시작됐다면 지금 내몽골에는 유령 도시가 없어요. 다 고용 창출이 됐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실크로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가봐야 일거리도 없잖아요. 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유령 도시 된 거예요. 괜히 유령 도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중국의 뭐 부동산 과열 투자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실크로드가 개통 안 됐기 때문이에요. 왜? 미국이 바보입니까? 저걸 열어주게? 내가 얘기했죠? 패권국가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 무역항로, 기축통화, 원자재 시장이에요. 중국은 이 세 개를 다 건드렸어요. 누구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죠.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중동에서. 아이고 중동에서 저 분쟁이 일어나면은 중국이 그동안 중국, 예를 들어 이란이라던가 우즈베키스탄, 터키에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돈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 수 있어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900조를 퍼부었는데 그럼 중국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못 견뎌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그냥 제국의 말기가 돼가지고 부정부패하거나 쇠퇴했다면은 중국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가지고 원하는 계획대로 갈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은 전보다 더없이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근데 미국 무지장 강한 나라예요. 일단 엘리트가 썩질 않았어요.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나라. 물론 했지만은 이거 뭐 중국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민의 힘으로 끊임없이 전 세계 천재의 80%는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천재들이 만들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무기 개발, 외교 전략, 이거를 13억의 중국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인구만 많으면 뭐예요? 천재 인구가 많아야지. 한 명의 천재가 1000명, 10,000명을 능가해야 되니까요. 중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이 국제 지금 현재 정세라는 것이고,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대책입니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할래,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반미가 아니지만, 반미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미예요. 뭐 다 아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다 한국은 반미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미국과 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 나라들은요, 반미 국가라 해서 조져버리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 자기랑 친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 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인력과 경비가 발생하죠. 그러지 않아요. 반미 국가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면 상관없고, 친미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제재를 가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친미냐 반미냐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1순위, 그 다음이 친미냐 반미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문재인 정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해요. 반미이긴 하지만 뭐 저 정도 실력이면 할 것도 없죠. 좀 바보 같은 능력이면은 미국이 충분히 이용해 먹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박근혜 정권 때 사드 미사일 배치하는 거 갖고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시끄러웠었어요. 대mon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무기 팔아먹었죠? 한 40조가 해당하는 금액에. 근데 여러분 그 데모 났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나 정교조에서? 데모가 안 났단 말이에요. 왜? 같은 좌파가 걸리니까. 그럼 미국 쟤는 더 좋은 거예요. 왜? 무기 팔아먹어도 좌파들이 반항을 하니까. 미국은 나쁜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 팔아먹은 무기의 목록을 잘 보십시오. 북한을 상대한 무기가 아니에요. 다 대중국 견제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의 정권이 친미냐 반미냐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무기 다 깔았으니까 나중에 무기 써먹으려면 군대가 움직이면 되죠? 근데 지금 정권이 안 움직인다? 그럼 그때 교체하면 되지. 이런 식인 거죠. 그 이전까지는 뭐 데모 안 하니까 좋네. SM3 같은 거. 여러분 SM3가 사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드는 방어 반경이 최대 500km지만은 SM3는 1000km가 넘어갑니다. 그 중국 내부 본토까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집어넣는데 왜 데모 안 할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그런 거예요. 네? 그 정교장 민주노총은 왜 데모하는 거예요? 반미 데모하고 무기 데모? 이게 더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좌파 사람들의 아주 단순한 세계관, 아주 단순한 그 역사인식 때문에 너무나도 이용해요, 저거. 바보들이거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마디 손해보지 않았다. 자, 근데 우리만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이게 다시 미국이랑 관계 회복을 해야겠는데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은 지금의 정권은 관계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요. 왜? 첫째, 외교는요, 서로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속고 속이는 외교를 하더라도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일단 외교를 하기로 이렇게 하기 약속을 잡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공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합의하면은 합의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그 세계에 약속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걸 몇 번을 번복했어요. 이러면 큰일 나죠. 이러면 비즈니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뀐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얘기합니다. 왜? 지금은 협상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정권이 너무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해서 협상이 안 되니까 바뀐 정권일 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동남아시아예요. 이 동남아시아들에게 이게 무기 체계를 보면요, 색깔을 제가 칠했는데 노란색으로 칠한 게 다 소련하고 러시아, 중국제 무기입니다. 저쪽에 전에 공산권 국가였잖아요.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소련이라든가 중국제 무기가 많아요, 지금도. 근데 민주국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저 지역은 소련은 좀 그렇지만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무기체계도 있어요. 물론 경제적 의존도도 있지만은, 근데 그 경제적 의존도는 무기체계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무기를 공짜로 하는 건 아니라 다 돈이라는 연결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가 자주적인 몫을 내려면요, 첫 번째 자주국방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아까 박정희 때 경험했잖아요. 자주국방이 돼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주국방이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왜? 아니 중국 무기를 갖고서 중국이랑 어떻게 싸우냐고요.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 중국이 대포 쏘고 총 쏘고 쳐들어오는데 베트남이 됐던 미얀마가 됐던 대항을 해야 되는데 중국 총알 쓰고 중국제 대포 쓰면은 대포랑 총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한테 수입해서 또 중국이랑 싸울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주적인 몫을 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무기체계 바꿔야 됩니다. 그 무기체계를 지금 일본이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지금 정권이 미국하고만 치다만 이거 한국의 무기체계로 바꿀 수 있는 건데 한국이 반미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일본식 무기체계로 가는데 미국은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요, 바로 우리는 미국하고 제1우선 국가로 변합니다. 절대 일본이 될 수 없어요. 왜 일본이 될 수 없느냐? 일본은 과거에 미국하고 싸운 전력도 있지만 더 떠나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려면 육해 공군 중에 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려면 육군, 해군, 공군 중에 해군입니다. 배 타고 와야 되잖아요. 배 타고. 제7함대, 칼빈스, 타이거 해군이잖아요. 배 타고 와야 돼요.
일본이 섬나라인데 한국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일본 헌법 개정하고 보통 국가를 한다 치라고 해요.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때 일본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국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키우면 육해 공군 중에 누구 키울 것 같아요? 해군 키운다고요. 섬나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제정세가 변했을 때 모르죠. 미국하고 일본이 경쟁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일본같이 이런 거대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보통 국가로 풀어줬을 때 해군을 왕창 키워버리면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대립하는 관계가 왔을 때 어려워진다고요. 왜? 일본이 나중에 해군을 왕창 키운다면 중국이랑 한편이 돼버리면은 미국한테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온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이 남북 통일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만주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만주까지 점령하건 아니면 한반도에서 그치건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면 우리는 육해공군 중에 누구를 강화시켜야 됩니까? 육군이에요. 땅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한국은 군사 대국화 해도 육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은 군사 전략적으로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커져도 미국은 덜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일본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자주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기의 독립이 필요한데 그 무기체계는 절대 일본 무기체계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도 안 돼요. 누구밖에 안 돼요. 미제인데 미국 무기는 너무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한국 거 쓰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기가 남중국해인데 이 지역에 지금 중국 애들이 이렇게 해군을 지금 배치하는데 중국이 이 남중국해를 지금 점령하려는 이유는 뭐냐? 바닷길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국이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길을 보호해야 되거든. 나중에 미국하고 대립될 때를 대비해서. 왜냐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이 바닷길, 태평양과 인도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출과 수입의 물동량이 거의 80에서 90%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길 끊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자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저래야 자신들의 수출 항로가 안전히 확보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걸 미국이 가만히 냅둘까요? 그건 내두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남중국해 문제는 그냥 먼 남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참 큰일이죠. 왜? 저 남중국해가 한국이 예를 들어 미국이랑 가까워진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숨고겠다고 남중국해를 항로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에 못 들어가요, 배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 러시아가 파이프라인 수도 잠긴 것처럼 말 안 들으면 이 바닷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려 한다고요. 일본도 괴롭히려고. 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의 생존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죠?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닌데 우리의 얘기인데 지리적으로 멀다고 남의 얘기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지금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시대잖아요. 저거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따라서 우리도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이 지역이 자신들의 땅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도 수출과 수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도 도와줘야 되고 필리핀도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면 돼요?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돈 퍼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공장 만들어주고 하면 되잖아요. 무기는요, 독점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쵸? 어마어마한 독점권입니다. 왜? 무기체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한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세요? 못 바꿔요. 비행기 한두 대를 사도 어마어마한 고치덩어리 됩니다. 왜? 미국 무기 시스템하고 호환이 돼야 되고 레이더랑 연결돼야 되고 암호, 기타 등등 여러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뜯어 고쳐요? 한 번 무기 체계를 정하면 바꾼다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가야 됩니다. 즉 뭐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고정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이거 10억입니다. 10억 시장에다가 우리가 한국의 무기를 판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에게 한국 무기를 파는 건 위험해요. 적성국가 될 수 있지만 동남아시아에게 우리 무기 파는 거는 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할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랑 공동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력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기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산하고 그 외에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건비가 싸야지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생산 공장 기지를 지어줘가지고 일자리 창출시키게 하고 경제 이익을 보게 하면 돼요. 우리가 거기서 만든 껍데기 거꾸로 수입해서 우리가 완전 유입해서 팔아도 되잖아요. 상업 비즈니스 관계를 엮어버리면은 동남아시아는 우리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무기 산업은요, 자동화 안 시킵니다. 기계를 쓰지만 자동화는 안 써요. 왠지 아세요? 그걸 자동화 했다가는 해킹당해서 기술이 다 유출돼요. 다 핵심 기술은 수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보안이 돼서. 그럼 육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내가 생각하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기는요, 함부로 백성을 다른 나라로 훔쳐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코카콜라도 아무리 자동화되어 있다지만 핵심 기술 할 때는 사람이 가서 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국방비를 늘린다는 건 세금을 늘리는 거예요. 물론 좋은 무기를 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되는 건 맞죠.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국방비를 확보하게 세금만 늘릴 거냐는 거예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런 데다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국방비에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좀 덜 내고 더 많은 국방비를 가지고 더 좋은 무기와 더 괜찮은 무기 개발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왜 소홀히 하냐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장악해야지. 우리만 장악하려면 미국이 방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머리를 굴려서 우리는 복사기, 프린터기만 판매하고 잉크 카트리지는 미국 거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지금 뭐예요? 비행기라든가 탱크는 한국 거 팔고 그 안에 들어가는 포탄은 미지에 사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왜냐면 미국 애들이 만든 비행기 자체를 동남아시아를 산다는 건 너무 비싸서 안 되니까 값싼 한국 거 사고 거기 좋은 무기들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제 쓰라고. 우리는 어차피 못 만드는 거예요. 미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알아서 동남아시아를 열게 해주죠. 왠지 아세요? 지금 중국 애들이 동남아시아에 중국 무기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비즈니스 역할도 있지만 바로 중국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냅둘까요? 가만히 안 냅둔다고요. 따라서 그러한 역할관계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동남아시아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무기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일이 방문해서 접대하고 뇌물 주고 협상하고 계약조가 안 맺어도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의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맨날 고래 싸움을 등터진다 피해의식을 갖지 말고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유리하게 국방비를 적어도 두세 배는 그냥 올려버릴 수 있어요. 왜? 수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미면요, 우리가 중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지금도 현 정권이라든가 좌파들의 논리가 뭐냐면 중국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중국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그걸 날라간다. 그거 날라가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땡깡 부려도 그냥 우리가 좀 참지 이렇게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저 같으면 반대로 나가죠. 오히려 세게 나가죠. 모든 중국 수출 제품이 다 끊기는 걸 각오하고 전 계기입니다. 왜? 그래야 미국하고 우리가 한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미국하고 뒷거래는 해야 됩니다. 뭐냐? 중국 제품을 미국에서 보이콧하면 우리 제품으로 대체한다. 왜? 그래야 내가 반중을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우리한테 중국 수출 제품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중국하고 싸우면서 중국 제품 보이콧하고 관세 올리면서 수입을 안 하는데 수입을 안 한다고 해도 어차피 미국 사람들 사긴 사야 돼요. 컵도 사야 되고 연필도 사야 되고 그거 우리 만들 줄 알잖아요. 우리 거 사라 대신에 이 약속을 하고 싸우면 되죠. 미국도 이거는 대중 견제 정책이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단 이익의 마진을 좀 낮추면 돼요. 왜? 무역 적자를 미국도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 집어넣었다고 해서 적자폭이 더 커지면 큰일 나니까 마진 적게 먹으면 돼요. 맞춰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요. 중국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미국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 중국 제품 수입 안 해주면 중국 그냥 망합니다. 왜냐? 수출 대상 1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중국에 대한 제품 보이콧을 하는데 한국 제품이 이걸 차지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미국 시장, 중국이 차지한 미국 시장의 37%가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21%의 대외 무역 의존도 양이 더 클까요? 이게 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우리 중국 시장 버리고 미국 시장 가지면 되잖아요. 이게 한두 개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철강, 합성섬유, 자동차, 핸드폰, 무진장 많아요. 이런 비율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 비율 22%? 그거 버려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돼요. 왜? 아니 이게 더 큰데 왜 이거 안 먹냐는 거예요. 이거만 먹으면 우리나라 GDP가 지금 당장 5만 불이 될 수도 있는데 당장에 왜 중국 분치를 왜 보냐는 거예요. 그걸 요만큼 돈 먹으려고 맨날 중국에 얻어치고 터지는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확실하게 나는 미국 편이다 하고 딱 얘기 긋고 이쪽으로 붙는 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우리 제품 팔아버리면 중국 애들 제품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도나겠지. 부도나면은 우리의 산업 경쟁자들이 부도나서 사라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세계 소비자 시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나가야죠. 중국의 모든 제조업 시장을 붕괴시켜버려야지 이렇게. 네?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굴하게 보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이제 군사동맹. 우리가 2조 정도의 그 미군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1조 정도를 지금 보태고 있어요. 나머지 1조만 보태면 우리는 100%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줄 수 있습니다. 딱 1조예요. 1조면요, 우리나라 저 강남의 무상급식 같은 거 있죠? 그거 안 해도 그 금액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싼 금액이에요. 왜냐? 우리나라가 꽤 잘 사는 나라라니까요. 6.25 때 한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겨우 1조밖에 안 되는 돈을 그렇게 좌파들 논리에 휘둘려갖고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요? 아니, 우리가 부담금을 100% 대면 우리가 갑인데? 우리가 돈 줘서 고용한 거 아니에요. 우리 농경 쓰는 건데.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요. 발상의 전환. 그리고 우리가 1조를 더 투자해서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100% 투자해줬잖아요? 그럼 미국은 1조 원을 절감하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독일하고 일본이 있잖아요. 저기도 미군들이 주둔비를 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랑 임용계약하면 돼요. 내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한미군의 주둔비 경비를 다 내주겠다. 아, 미국 입장은 명하냐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중국 시장 내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중국 제품 시아오미 사지 말고 갤럭시 폰 사. 만들면 되잖아요. 말 안 되면은 샤오미 그냥 충전 배터리 불나버리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불매운동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거 집어넣으면 되죠. 뭐,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는. 에? 그 대신에 너는 그걸 해달라 해요. 내가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내가 발생한 추가 이익은 다 너의 방해비를 다 줘버릴게. 돈이 남거든요. 왜? 돈 남아요? 이렇게 하면. 방해비 주고도 우리 돈 남아요. 일자리까지 창출돼요. 왜?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이익도 좋아져요. 미국이 해줄 수 있죠. 미국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명분 삼아서 독일하고 일본을 쪼근대죠. 너희들보다 못한 나라가 100% 방위비를 분담하는데 독일하고 일본은 뭐 하는 거야? 어? 한국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미국이 얼마의 방위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줄이는 금액,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일본하고 독일 돈 대주는 거잖아요. 그 돈에서 나한테 10%만 수수료 떼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 왜 이런 전략을 못 짜내는 거예요? 세금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전략들. 이거 뭐 40조 이렇게 한대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돈 줘도 미국은 여전히 우리 싫어하잖아요. 왜 돈 주고 욕 맞는, 돈 주고 뺨 맞는 짓 하냐, 그러니까. 1조 주고 칭찬받을 소리 일을 해야지. 이런 바보 같고 비효율적인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외교관들이나 공무원들이 기업정신이 없어서 그래. 기업정신. 즉, 내가 사업 투자를 했으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식으로 일을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도 당장 된다니까요. 이 계획은. 문제의 조건 이거 왜 안 할까? 안 한 이유가 있겠죠. 중국을 아픈 사연이 있으니까. 응? 이제 교과서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계속 이 작업은 제가 합니다. 왜? 앞으로 신실크로드는 열립니다.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면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하는데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드디어 실크로드를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따라서 미국이 지금처럼 마냥 실크로드의 건설을 방해할 수만은 없어요. 결국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해야 될 거는 지금은 방해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길을 적극적으로 자신네들이 장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장악하기 위해서 첫 출발해야 될 지역이 바로 한반도예요. 한반도를 미국이 벌릴 수 있다는 생각하세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결국 실크로드는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실크로드는 늘 제가 예전부터 강의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한 안 지나가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한반도, 만주, 몽골, 카자흐스탄 등등등등.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서 갑질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은 바로 그러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개발 투자,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에 함으로써 경제적 영향력으로 그 국가들이 미국한테 적이 되지 않게끔 관리만 하면 돼요.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경제 원조예요. 그건 개발도상국이 원하는 바예요. 미국에 돈 먹고 살고 싶거든.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공생이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의 실크로드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의존하게 되고 걔네들의 갑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패권국가가 가장 원하지 않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미국한테 엄청난 금융 공격을 받아요.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거 건드리지 말고 우리는 그냥 전자제품 잘 팔아먹으면 돼요. 왜? 금융산업 백날 해봐야 일자리 창출 안 됩니다. 제조업은요,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우리가 미국같이 큰 부자 낼 수 없지만 5천만의 국민이 다 꽤 괜찮은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낫죠. 그게 오히려 더 사회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잘 사는 거,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거. 좌파들도 생각 바꿔야 될 텐데, 내가 봤을 때. 제가 오히려 더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왜? 난 특정 사람의 부자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거든요. 방법이 있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헝가리, 그 다음에 불가리아 이런 국가들도 하는데 얘네들이 공동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한 민족의 한 뿌리다. 우리 자긍스러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를 합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경제교류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석유가 필요한 것이고 터키는 그러니까 그 석유가 필요한 것이고 중앙아시아는 판매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대비해야죠. 앞으로 실크를 따라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저쪽의 자원이 한반도로 들어올 텐데 이왕이면 싸게 사고 싶지 않으세요? 비싸게 사고 싶으세요, 물건을? 싸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죠. 이미 인정은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역사 작업은 어떤 철학이나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면 그건 자본주의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 이상을 얻을 수 없냐는 거예요. 역사를 배워서 돈을 벌 수 있다면 해야죠. 젊은 애들이 왜 역사 공부 안 합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 공부는 밥이 나와 쌀이 나와요. 나와 이렇게 돼야죠. 왜? 잘 보라요. 너 이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저 중동에 갔을 때 너 이거 역사 연결된 거 이런 것들 너희들이 알고 잘 설명해주면 그쪽 정치인들이 너랑 친구되겠지. 그러면 안 될 계약도 되게 해준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돈을 만들지 못하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해외 비즈니스 할 때 큰 도움이 된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실크로드가 열릴 걸 대비해서 한민족의 영역이 지평이 저기까지 우리 민족 땅 이게 아니라 저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았던 땅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인식과 관념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애들이 이제 전라도 땅까지 다 지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백제나 중국 땅이라고. 여긴 이유가 있어요. 왜? 대륙 백제가 있기 때문에 저 백제들을 중국이 가져가지 않으면요, 중국 본토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하는 전략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민주독재 정교적 왜 저항을 안 하죠? 이거 제국주의 아니에요? 중국이 지역적 제국적, 미국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주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적 제국주의잖아요. 동북아시아에서. 이 행패를 왜 가만히 눈 감고 있지? 돈 먹은 거에 대한 거예요. 이거 분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죠? 맨날 동북공정 얘기하는데 요즘 왜 동북공정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리냐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이런 행패를 왜 가만히 염두에 두고 가만히 냅두냐는 거예요. 미국의 제국주의 어쩌고? 이건 제국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미국 제국주의보다 중국의 제국주의가 우리 앞에 더 와 있고 우리를 지금 수탈하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이걸 방치하냐는 거예요. 그 미 제국주의 얘기하는 거 그거는 막시즘, 레닌이 만들었던 100년 전 이론이잖아요. 우리에게서 지금 제국주의는 당장은 그거라니까요. 앞으로도 미국하고 한거 안 부딪힐 겁니다. 왠지 아세요?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전쟁에 났을 때 군수물자 팔아먹어서 부자 된 나라예요. 따라서 미국의 나라는 강대국이 될 때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근데 그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죠. 6.25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에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 멀어서 결국 일본을 군수기지화 시키죠.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이 발달했고 일본의 제조업이 발달하니까 미국의 제조업이랑 충돌이 일어나면서 무역전쟁이 났죠. 미일 무역전쟁. 그러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위엔화도 절상시키고 많은 일이 발생했어요. 또 그래도 일본이 더 제품을 싸고 더 좋게 만드니까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에 아웃소싱을 주기 시작하죠. 야, 분필 같은 거, 책상 같은 것들은 미국이 만들면 비싸니까 한국이 만들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미국 제품, 일본 제품이랑 경쟁을 시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공업화가 된 거예요. 어부지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기술을 받아서 미국 돈 갖고 공장 짓고 또 미국 기술 받아다가 일본 돈 받아서 공장 짓고 왜? 양쪽이 싸우니까. 우리는 거기서 잘 이용해 먹어서 지금의 부를 이룬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런 식의 전략을 펼치면 우리는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꾸 아웃소싱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미국이 자동차나 전자제품 시장까지 다 한국을 위시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 없어요. 군수산업 외에는. 그리고 금융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금융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주주가 되어서. 아까 얘기했죠? 또박또박 고정수익을 받으려 한다고. 지배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져요.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 상위 계층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돈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니까. 군수산업 업체 마찬가지로 잘 돌아가요. 무기 팔아먹으니까. 중산층이 잘 살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큰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지만 중산층이 클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하죠. 왜?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미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2017년입니다. 2018년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지금 몇 년, 저거 4, 5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죠. 아베노믹스는 엔화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을 기반으로 한 정책입니다. 엄청나게 엔화를 유통시켰어요. 발행해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미국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미국하고 관계가 나쁘다 했잖아요. 그거 왜 지금 일본이 엔화를 평가 절하시켜서 이렇게 일본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걸 왜 미국이 방관하느냐? 미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의 미국은 금융업과 군수산업체를 기반으로 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제조업하고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일 동맹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된다니까요. 우리의 산업구조와 일본의 산업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선택할래, 한국 선택하려면 미국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먼 훗날 일본이
해상 대국가 되는 걸 미국은 원하지 않거든요. 결국 한국이랑 손잡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미국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제조업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수출도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되도록 빨리 이걸 바꾼다면은 우리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즉, 우리는 미국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안보 차원에서도 한국의 육군, 미국의 해군이 필요한 걸로 해서 서로 상생이 가능하고, 경제 차원에서도 미국의 막대한 금융자원, 그 다음에 국방력, 군사력, 그것과 우리의 제조업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의 군사 산업체와 한국의 방위 산업체는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아웃소싱 관계입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동남아시아도. 우리가 본체 팔아먹고 내부 탄약은 너희 거 쓸게. 그렇게 되니까. 동생관계가 돼요. 똑같은 제조업이라도 부딪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가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일본이랑 중국이랑 좋아져서 뭐가 좋습니까 지금? 죄다 우리나라 기술 100개 가가지고 우리의 경제 제품만 만들어내는데 왜 중국이랑 거래하게 하냐는 거예요. 단기간적으로 뭐 무역 21%? 이거 지금 내가 해결하고 있다고 했죠? 단기간으로도 필요 없고 장기간으로 중국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앞으로 아예 제로 해도 됩니다. 그냥 말 안 들으면은 우리가 거꾸로 갑질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병신같이 끌려가냐는 거예요 지금. 신장 물고로 문제도 많고. 요거 제가 러시아말로 번역해서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번역했어요. 이거 계속 카작 정치인한테 제가 계속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또 한 번 또 보냈어요. 국방부 장관, 에너지 장관 이런 데다가 다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있으니까 로비를 해가지고 다 해서 하고 있어요. 네, 반응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출판해가지고 줬더니 그 카자흐 국립대학교도 출판 계약하자 그러더라고요. 물론 몇 번이 팔린지 잘 모르겠고 안 팔려도 쟤들이 나한테 마진을 안 줄 거예요. 삥땅 쳐먹을 겁니다. 상관없다 해요. 어차피 또 일제 갖고 돈 벌리는 거 아니니까 니들이 삥땅 떠도 좋으니까 잘만 팔아놔요. 왜? 니들의 사상만 대조할 수 있다면 나는 투자라 생각하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견제할 때 중요한 건 러시아죠. 러시아가 경제 개발하려면은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해요. 둘 다는 안 돼요.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제 개발을 하는 데서 그 당시 중국은 러시아보다 약하고 만만했기 때문에. 한 가지 단점은 이민이에요. 그래도 러시아는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점점 어려워지죠?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가게 돼요. 중국 안 해요. 경제 개발 저는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랑 경제 개발 안 해도 됩니다. 왜? 너무 불법 유민자가 많아. 이제 바이크로스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시베리아가 중국화되게 생겼어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방송할 때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유가 80불 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합치구나. 70불까지 올라왔잖아요. 중국은요, 지금 바닷길을 의존하지만은 내륙길을 개발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독자적인 에너지 안보가 확보되니까. 중국이 여기서 제1순위로 두는 건 중앙아시아 국토예요. 왜? 러시아도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중국도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뭐냐? 최근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포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왜? 이 지역이 전부 분쟁 지역화 되다 보니까 중국이 투자한 돈이 지금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900조 가까이 쏟아부었더니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여기서 10km를 건설할 때 예를 들어 건설 공사비가 1억이 든다 쳐봐요. 근데 저 지역이 분쟁 지역화돼요. 막 테러리스트들이랑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게. 그러면 여기 1km 건설할 때 건설비가 얼마 들까요? 10억, 100억씩 갈 수 있어요. 왜? 첫 번째, 노가다꾼이 안 가냐고 그래요. 나 저기 가서 이러다 죽을 수 있다. 이래요. 일당 올려줘. 이런다고요. 왜? 나 죽기 싫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일 시키려면 돈 더 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류 같은 거 이제 저기 뭐 아스팔트도 날아야 돼, 철강도 날아야 되잖아요. 그럼 운전수는 갈까요? 나 안 가 그러죠. 왜? 죽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돈 더 줄게. 이렇게 된다고요.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위험지역이니까.
중국이 1대1로를 건설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의 비용이 든다고 예산 책정했는데 저렇게 되면 얼마가 되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니까요. 중국 건설 못해면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돈을 들여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위험 리스크를 다 안고 진다 치워봐요. 여러분 철도나 파이프라인은요 100% 완성됐을 때 쓰는 겁니다. 고속철도 다 연결해놓고 국경시 앞에서 1m가 잘렸다. 1m. 그러면 그 철도는 못 쓰는 거예요. 100% 완성돼야만 그때부터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장 위구르 자치지에 지금 3만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과 고속철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 3만 명의 중국 전투 요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철도랑 파이프라인을 폭파시킨다 생각해보세요. 중국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생각하세요? 절대 못 막아요. 왜? 그 병력을 얼마나 동원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 많은 지역 중에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한 군데만 구멍 나도요 스톱해야 돼요. 왜? 수리해야 되니까. 못한다니까요. 이 게임은 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불가능한 게임이다. 중국 못 이긴다. 저거 테러리스트들 3만 명이 중국 전투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 그거 막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의 중국 군대가 동원돼야 괜찮은 거예요. 한 1억을 써야 될까? 이거 못 막아요. 그래서 중국은 망한다 해요. 근데 지금 중국이 러시아 쪽으로 수입되는 양을 2배를 늘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의 1대1가 실패하고 있어요. 이거 못 건설하는 겁니다. 왜?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중국 자체도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기껏 건설해놓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쳐놓은 게 바로 경계는 국가입니다. 패권 국가들 사이에 있는 나라들. 맨날 좌파들 얘기하는 게 우리 민족은 맨날 5천년 역사 동안 강경 사입해서 맨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사고방식이 그 민족의 미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네요. 어부지리. 왜 우울해? 난 너 유리하다 생각하는데. 왠지 아세요? 이런 국가들은요 외국 자본이 투자를 안 해줍니다. 왜? 이해관계가 없어요. 경계선에 있어야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뇌물을 매기고 로비를 하고 별짓을 다 하게 돼 있다고요. 이런 사람 필요 없다니까요. 평생 도발해요. 100년, 1000년 전 이 나라에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왜? 돈 투자 안 들어와요. 우리 같은 나라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편 만들려고.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파란색을 치르는데 이 파란색은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된 나라예요. 왜? 그걸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여기 빨간 나라들 못 사는 나라 됐어요. 왜? 얘네들은 뭐 미제국주의 어쩌쩌쩌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거지 같은 나라가 된 거죠.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살아야 힘을 키울 수 있고 힘을 키워야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자존심 세워서 어디 좀 생활 좀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개뿔도 없지? 그거예요. 오히려 더 비참해졌지? 응? 우리를 뭐 속국이라고? 그래, 한번 속국 남자들한테 니네 여자 한번 매춘을 한번 따여봐라요. 어때? 너희는 독립국가라서 자긍심이 생기고 나는 속국 남자라서 어떻게 불쌍한 걸 보이냐?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 자존심 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응? 오히려 우리가 더 강력하고 더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으니 실크로드는 그러니까 즉 무역 항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태평양도 장악했고 대서양도 장악했어요. 이제 실크로드마저 장악한다면 미국은 명실상부한 패권국가가 됩니다. 한반도를 포기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반도에서 중앙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정권이 있다면 그 정권을 제거해버리는 게 낫죠. 왜? 그 비용이 더 싸니까. 미군 철수하는 비용보다 정권을 공작해서 무너뜨리는 비용이 더 싸요. 미국이 미쳤냐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요. 어? 이거를 미국이 모른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앞으로는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분쟁이 생긴 것이 중국이랑 싸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통과하지 않는 무역 항로를 루트를 만들어야 돼요. 즉, 우리가 물건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비율을 줄이고 이미 해외 공장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거 이런 거 딴 데로 옮겨서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갖고 아프리카나 중동 석유를 이렇게 조달받고 이 현지에서 물건 파는 식으로 해야 돼요. 말라카에 통과하지 않게. 왜? 여기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공장도 있는데 짓고. 중국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해외 법인을 만들 거면 중국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만들 거면. 그래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필요한 석유나 자원을 한반도에서 필요한 거, 남미나 북미에서 이렇게 배 타고 오면 돼요. 태평양 하와이를 거쳐서. 중국의 모든 배들은 디젤 엔진으로 갑니다. 최장 거리가 7,500km 정도 돼요. 왔다 갔다 왕복 계산하면 3,5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다시 빠꾸에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와이로 해서 홋카이도 동북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중국 함선이 우리 상선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일본은 놀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쟁이라도 아무런 상관없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요. 국내에 필요한 에너지원 다 수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에너지원을 사기 위한 돈 해외에서 다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미국에 실가스 사주면 되죠. 얼마나 미국이 좋아졌어요. 실가스 사주면. 왜? 여러분 신제품을 개발하면요. 신제품의 가격은 구제품보다 항상 비쌉니다. 그렇죠? 갤럭시 1보다 2가 더 비싸고 2보다 3가 비싼 거예요. 왜? 연구개발비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투자를 했으면 돈 좀 뽑아야죠. 미국이 몇십 년에 걸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개발했는데 공급이 늘어났다고 셰일가스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셰일가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야 된다고요. 국제유가 왜 올라요? 보이세요 이게? 자, 오른 것까지는 좋은데 팔아야지요. 이미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중동 국가랑 벌써 선물 거래나 이런 걸로 장기적 거래를 해놨다고요. 10년치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언제 미국은 이거 개발하고 팔아먹을 거예요? 물론 미국의 국내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돈을 벌 수 있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분쟁이 나는 순간 이 가는 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거 계약은 자동적으로 파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하면 돼요. 미국도 그렇게 되면 아하 이거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분쟁 일으킬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한국이나 일본이 맨날 석유 때문에 아 이거 지나가는데 문제 생기면은 골치 아프니까 나 중국 편 들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 놓고 그냥 한국은 마음 놓고 그러면 중국은 전쟁에 져요. 못 이기겠다고. 제가 원래 생각하는 전략은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나서 한반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이미 힘이 다 빠져서 이런 전쟁이라는 것도 그냥 무혈입사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서 전쟁이 나고 미국이 중국 극을 공격해서 중국이 타산 상태가 가라면 우리가 주한미군하고 같이 북진을 해도 중국군은 개입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게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처럼 중국 눈치 보고 얻어 터지면서 무력해지고 기술 뺏기면서 이러면서 북한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상 통일은 전쟁을 수반합니다. 그 전쟁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요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건을 만들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의 일대로는 바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설명했죠. 그래서 실크로드가 열릴 겁니다. 중국의 실크로드는요 한반도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걸 중국이 원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이 원하지 않다면 지금은 중국이 원하지 않아요. 미국은 지금 원해요. 왜? 동유럽과 중동에 대한 미국의 패권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러시아랑 이제 정리가 됐어요. 지금 미국은 아시아로 오고 있다고요. 아시아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는데 남북 통일을 방해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해야지. 네? 지금이 우리가 남북 통일 시키던 저럴 기회가 온 거예요. 왜?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예요. 근데 이 4개 강국 중에 이 3개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강국은 미국이 통일을 원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일본도 미국 이끌고 가면 할 수 없이 동참해야 된다고요. 러시아? 지금 중국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자신이 위험해요. 즉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중에 중국 빼놓고는 다 원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거라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중국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확장하거나 욕망을 이용해갖고 남북통일 시켜야죠.
남북 통일시킨 다음에 비용 문제 많이 걱정합니다. 아, 이거를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사업은요, 계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을 했는데, 북한을 먹여야 살려야 되는 비용 때문에 한국이 꼬꾸라지는 사태를 미국이 가만히 냅둘까요? 또 여기 중국 걸릴 텐데, 미국은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금지가 아니니까요. 우리 핸드폰 좀 더 사. 그러면 돼요. 자동차 좀 더 사고. 왜? 너희들이 더 사야 공장을 확장해서 북한 애들 고용시킬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비용 갖고 남북 통일비용 쓰지. 우리를 키워라요. 돈을 주면 어떻게 돼? 미국은 그냥 계속 돈을 퍼줘야 된다고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원주해주면서 언제까지 북한을 그렇게 할래? 너 그거 정말 할 수 있는 능력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 그냥 나랑 비즈니스 해주더라. 내가 벌어서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미국이 할 일은 시장만 열어주면 돼요. 미국 시장 부족하면 아까 얘기했던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도 열어줘. 왜?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너한테 돈 달라도 안 되니까 내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돈 먹고 너도 돈 먹는 일이니까. 절대 손에 안 물려야겠다.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강력한 국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할 때 통일 비용 같은 것도 다 감안해서 아주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미국과 이공관계를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다시는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제품의 시장을 그 비율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왜? 이건 미국의 군사폭합체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한 안보의 이해관계랑 묶인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가면서 저기 베트남 이쪽 시장을 못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본은 죽었다 깨야도 못해요. 왜? 해군이 강해지면 미국은 잡고. 한국만 가능합니다, 지금. 만약에 베트남이 커진다면 베트남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죠? 선점해야 돼요. 아예 그런 씨앗이 생기지 못하게.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1등 국가는 못해도 2등 국가까지는 가는 거예요. 하지만 동북아시아는 1등 국가겠죠. 지금보다 더 나아질걸요, 삶이?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라의 충신 박재상 선생이 쓰신 저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옛 조선은 사해의 공도요. 거기에 백성들은 한 임금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옛날 우리는 고조선을 얘기하겠죠. 그 조선에 있었던 나라는 사해, 동서남북의 지구의 공도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백성들은 한 임금의 사사로운 백성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출관하는 성스러운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이 아마 김정인 박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올해 첫 출발점이 아닌가. 그리고 휴전선 반드시 천문을 보면 열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